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세계 각국의 범죄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판 양들의 침묵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부를 벗겨서 스킨수트를 만든 혐의로 체포됐던 용의자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다시 화제로 떠오른 카타르자나 조바다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개봉한 영화 양들의 침묵 속에는 버팔로 빌이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여성의 피부로 만든 스킨수트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죠.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이라지만 여성을 납치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굶겨서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하며 살해하고 피부를 벗겨내 옷으로 만든다는 설정은 관객들에게 너무도 기괴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7년 후 폴란드 한 도시에서 양들의 침묵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죠. 1998년 11월 12일 폴란드 크라쿠프에 살던 23세 여대생 카타르지나 조바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바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야겔론스키 대학에서 종교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 중이었는데요. 몇 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실종 당일에도 어머니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조바다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자발적 실종이라 여기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성인의 실종은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조바다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당시 조바다는 단순히 기분 저하 수준이 아닌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실종 당시 경찰은 조바다가 자발적으로 가출했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미온적 대응은 초동 수사 실패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사건은 오랜 시간 미궁에 빠지게 됐다. 조바다가 실종된 지 약 2달이 지난 1999년 1월 6일 강을 운항 중이던 선원들이 배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것을 느끼고 프로펠러를 살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프로펠러에 하얀 폐비닐 같은 것이 끼어 있었는데요. 폐비닐을 물 밖으로 끌어올린 선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프로펠러에 감겨있던 것은 비닐도 천도 아닌 사람의 피부였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깨끗하게 손질한 생가죽을 일정한 패턴으로 재단하고 정교하게 바느질해서 만든 민소매 조끼 형태의 스킨수트였죠. DNA 검사 결과 스킨수트에 사용된 피부는 2개월 전 실종된 카타르지나 조바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 그것도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범죄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스킨수트가 발견되고 며칠 뒤인 1월 14일에는 강 하류에서 조바다의 오른쪽 다리뼈가 발견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됐으나 다른 부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킨수트는 마치 숙련된 장인이 만든 맞춤 정장처럼 정교하게 제작돼 있었다. 범인은 양들의 침묵 속 버팔로 빌처럼 피해자의 피부를 옷으로 만들어 실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부검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결과 믿기지 않는 사실도 밝혀졌다. 범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부를 벗겨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폴란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피부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벗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예리한 흉기로 찔러 일종의 핏물 제거 작업을 진행한 흔적도 확인됐죠. 피해자는 수시간에 걸쳐 과다출혈로 서서히 사망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부를 벗겨내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현실판 버팔로 빌이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죠. 폴란드 경찰은 FBI에 자문을 요청하며 범인을 쫓았지만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사건의 범행 동기와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수사에 참여했지만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죠. 그 결과 수사는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과 경찰 모두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수사팀 앞으로 한 통의 제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대생을 죽여서 조끼로 만든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의 해부실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얀체프스키입니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로버트 얀체프스키는 사실 1999년 수사 초기부터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체포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1965년생으로 조바다가 실종됐을 당시 34세였으며 피해자가 다니던 야기엘로나 대학의 인체 해부학 및 동물 해부 실험실에서 실험 후 남은 동물 사체를 처리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버트는 과거 실험용 토끼들을 모두 죽여 해고된 전력이 있었고 여학생을 스토킹하고 성추행하다 적발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인 조바다와 직접적인 친분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조바다의 묘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사실이 포착되며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죠. 얀체프스키가 돌보던 실험실 토끼들이 하룻밤새 모두 죽은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전 직장 관계자는 말 못하는 짐승을 상대로 차마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라 얀체프스키가 토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조바다 사건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거 전력만으로도 유력한 용의자로 기소할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얀체프스키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한 폴란드 경찰은 2017년 10월 4일 얀체프스키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를 찾아내 얀체프스키를 살인 및 시신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했죠. 검찰은 폴란드 형사사상 가장 기괴한 범행의 범인이 20년 만에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얀체프스키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으며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체포 이후 법원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외부에 공개된 재판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죠. 피해자의 피부를 벗겨내 조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돼 구체적인 수법이나 조사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피해자의 피부를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벗겨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채우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얀체프스키는 본래 무술 유단자로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격해 기절시키거나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게 압박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지 않게 고통을 지속시키는 방식에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통의 수위를 조절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시간을 계산하는 통제형 범죄자라는 것이죠. 단연간 해부실에서 근무하며 해부학 지식을 어느 정도 익힌 상태였기에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절단해야 출혈을 조절하고 고통을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얀체프스키는 체포 이후에도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고 피해자를 여성으로 특정한 이유나 피부를 벗겨 조끼를 만들려 한 목적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을 남기지 않았죠. 조바다의 어머니는 왜 딸이 그런 참혹한 죽음을 맞아야 했는지, 범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딸을 노렸는지 오랜 시간 범인의 대답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설명도 듣지 못했죠. 2022년 9월 14일 얀체프스키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얀체프스키는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임했습니다. 마치 죄가 없다는 듯 말이죠. 오랜 구속 끝에 법정에선 얀체프스키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어머니와 폴란드 국민들은 최소한의 정의가 실행되었다고 믿었죠. 그러나 얀체프스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고 2년 뒤인 2024년 10월 31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얀체프스키는 재판 당일 즉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었죠. 석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문가들은 얀체프스키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범죄자의 경우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낙 비밀리에 수사와 조사, 재판이 진행되어 정말 얀체프스키가 범인인지는 결국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심에서 법원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얀체프스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모니카 고라라는 저널리스트는 얀체프스키는 무죄이며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따라 판결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DNA에 대해서도 분명 보도는 얀체프스키의 아파트에서 조바다의 DNA가 발견됐다고 나왔지만 이게 맞는 보도였는지부터 시작해 대답을 안 해주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심에서는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가도 의문으로 남아있죠. 결국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고요. 카타르시나 조바다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